너무 비싸요? 일단 비싸요. 근데 중요한 버블인가요? 저는 이제 버블 초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럼 그러니까 업사이드 리스크 크게 보고 있는 건데 그게 미국의 이제 구조적인 장기 성장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해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일단 직설적으로 이제 보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네. 미국 정부가 음.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그게 9조 달러입니다. 그 9조 달러 또 리볼빙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새롭게 조달하는 거는 11조 달러예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매년 2조에서 3조 정도의 재정 적자를 계속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의회 해상국인 12호에서 네. 매년 리포트를 내는데 네. 미국의 이제 그 의회 예산국인 12호에서 앞으로 향후 미국은 매년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를 해요. 그러니까 2023년도가 6.3조 달러를 썼는데 그 10년 후에는 한 10조 달러 이상 재정 지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의 부채가 35조 달러인데 네. 10년 오니까 뭐 한 34년도, 33년도잖아요. 그때는 미국의 부채는 54조 달러 이상 된다고 이미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 자 답이 나올까요? 미국이 자 지금 고금리예요. 네. 5% 이상 고금리예요. 그러면 재무부 입장에서는 자 우리 앵커님이 지금 금리가 비싸요. 그 돈은 급하게 필요해요. 그러면 10년 동안 비싼 금리로 하는 걸 고정해서 빌리고 싶겠어요? 아니면 짧게 빌리고 싶겠어요? 인하할 것 같으면 짧게 하죠. 그럼 미국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장기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단기가 거의 한계에 도달한 그러니까 예를 거예요. 들어서 우리 앵커님이 예를 들어서 필요한 돈을 조달할 때 네. 그 한 달 단위로 이제 상환해야 되는 현금 서비스로 부채를 조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쵸. 생활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미국도 어느 정도 선이 있는데 음. 이미 단기 국채를 조달할 수 있는 그 선이 많이 넘어섰어요. 아. 근데 이렇게 넘어섰던 이유는 뭐냐면 장기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단기로 공급하는 게 이자 비용을 용이하고. 줄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조달 좀 이게 비용이? 전문적인 용어인데 금리가 높을 때 그 듀레이션을 길게 하면 안 돼요. 듀레이션은 뭐냐면 기간이 긴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금리 떨어질 수 있으면 더 불리하죠. 짧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 단기로 빌린 거는 이미 많이 빌렸죠. 네. 장기로 꽉 빌려야 찼어요. 되잖아요. 그럼 장기로 빌리기 위해서 장기 금리를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좋겠죠. 그렇죠. 조달 비용이.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떨어지려면 경기 성장이 떨어지거나 살짝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거나.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자,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혔죠? 네. 그럼 뭐겠어요? 경기 침체가 일부 있을 수 높은 있다. 금리를 했으니까 경기가 둔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가 일정 부분 생기는 게 재무부에서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용이하거나 유리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되게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이들은 그렇죠. 그들의 어떤 조율을 잘해야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이제 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재미있는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제가 이제 회색선 보였던 게 있는데 인하 사이클 예. 때 그 거기 전에 이제 침체. 이게 보면 65년 이후부터 이 경기 침체가 보면 회색선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있었는데 예. 2020년에 이 경기 침체는 되게 재밌는 게 2달밖에 안 왔어요. 굉장히 굵고 짧게. 근데 왔거든요. 되게 코로나 때 경제가 완전히 불확인돼 있잖아요. 락다운이었죠. 네. 근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다는 거죠. 불과 2분기 만에 예전 2008년도에 그 4년 동안 풀었던 돈을 2분기만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뿌리면 경기 침체는 안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유동성을 하는 게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때 경기 침체는 되게 촘촘했는데 네. 이 과거에 90년 이후에 보면 약간 경기 침체가 촘촘하지 않고 드문 그렇죠. 주기가 조금 늘어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네. 경기 침체를 방어했을 때 금융의 기술이 많이 늘어났던 거죠. 연준의 파워가 더 좋아졌다는 말씀인가요? 테크닉이 좀 좋아졌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오른손으로만 싸웠다면 이제는 아. 왼손 그다음에 왼발 오른발 다 썼다고 볼 수 있는.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자산 가격이 비싸다. 미국 자산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럼 당연히 조정 받아야 되죠. 그리고 조정 받는데 이제 그게 하락을 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조정인지를 봐야 돼. 저는 좀 조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조정으로 보려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다? 미국의 재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자금 조달이 되면서 장기적인 성장을 계속 끌고 오고 있는 게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시죠. 그거보다도 이제 일단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투자하는 사람은 가격에 일단 집중을 해야 되고요. 가격이 비싸면 무조건 악재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미국은 너무 비싸요? 일단 비싸요. 근데 중요한 버블인가요? 저는 이제 버블 초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업사이드 리스크 크게 보고 있는 건데 그러네요. 예. 조정은 받더라도 업사이클은 더 길게 보시는 거네요. 그게 미국의 이제 구조적인 장기 성장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해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일단 가기 전에 좀 약간 한 번만 더 정리를 짚고 좀 갈까요? 하면 일단 이제 유동성을 먼저 말씀드렸고 그 네. 유동성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을 알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보면 지금 현재 주가가 높다는 거는 시장에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여기 거의 탑인지 목인지를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성장이라는 거하고 상승이라는 것들은 한 번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이렇게 가다가 조정도 받고 가는 것처럼 계단식으로.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예. 일단 뭐 스테이지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은 목에 찼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측면에서 이제 조정에 대한 측면은 저는 이제 유동성적인 측면 네. 말씀드렸고 연준은 제약적으로 좀 유동성 관리를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재무부가 나와서 유동성 공급했었는데 이제 지금 시기는 당분간 재무부 유동성 공급이 좀 소진이 돼서 접근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이제 연준이 이제 유동성 공급을 바턴을 이어받았는데 연준의 유동성 공급의 바턴을 이어받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니까 그 전까지는 유동성의 공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금리가 시차를 갖고 있기 예. 때문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미 연준은 경기 진행에 있어서 이들은 그걸 막지는 못해요. 그냥 쉽게 말해서 가열된 걸 좀 덜 가열되고 침체의 부분을 좀 덜 침체하는 부분이지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좀 요약만 하면 그 뭐 소프트 랜딩이나 아니면 뭐 테크니컬 리세션 정도 그러니까 약한 경기 침체 정도 저는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증시는 15% 이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좀 고민하시고 지금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유동성이 어떻게 공급된 것들을 좀 제가 매핑을 좀 해드리면 네. 자, 미 재무부는 미국 내에 있는 이 유동성을 가지고 미국 내의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해서 성장을 이끌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 내에서 이제 재원을 썼으면 소진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연준이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그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투입돼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려고 생각을 하면 그 미국은 계획을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게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도 네. 미국의 이제 장기 그 플랜을 보면 예.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미국 정부가 네. 재정 지출을 2023년도로 6.4조 달러를 했었는데 네. 그 제가 2025년도에 재정 지출이 7.3조까지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2033년도에 9.3조 달러까지 재정 지출 확대됐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조 달러 이상으로 확대가 큽니다. 매년 좀 늘어나니까. 네, 네. 그리고 미국은 현재 미국의 부채가 35조 달러인데 이 12호 자료에 보면 미국 정부 부채가 2033년도가 되면 54조 달러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쉽게 말해서 뭐냐면 미국의 GDP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막대한 재정 지출이 하나의 축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축으로 진행될 수가 있을 때 이 재원을 공급을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 플랜은 뭐냐면 해외로부터 유입을 하거나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해외는 미국이 발행한 장기 채권을 사주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장기 채권을 사주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채권이 5% 이상이거나 뭐 비싸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많으니까 좀 지른데 경기가 둔화되면 장기 채권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의 장기 성장률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들이 사더라도 최종적으로 그걸 사줄 수 있는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든든해야겠죠. 그게 누구냐? 연준이라는 연준. 거죠. 왜냐하면 이 연준은 부채를 많이 줄여왔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여력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 연준은 지금 양적 기축을 하고 있지만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채권을 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구조를 갖고 와야 되거든요. 네. 이런 구조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소프트. 미국이 잠재 성장률이 증가를 해야 돼요. 높일 수 있을까요? 지금 일부 그러니까 연착륙은 5돼 네. 잠재 성장률은 유지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과제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역사를 많이 보는데 네. 아주 가까운 시절에 우리가 인터넷 이제 버블을 경험했었지 않습니까? 밀레니엄 버블. 네. 근데 이제 그때랑 지금은 약간 많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영화라든가 책을 통해서 우리는 AI에 의해서 형성되는 미래 사회를 많이 봤었잖아요. 네. 사실은요. 그러니까 AI가 이제 쉽게 말해서 도입이 되면 네. 인간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게 이제 AI 발달의 3단계로 가는데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인간보다 능력치가 더 좋아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생산성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겠죠. 이게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이제 AI의 생산성 혁명이 어디까지 진행될까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가까운 지인분들한테 이런 말이에요. 예전에 인터넷 버블이 왔을 때는 인터넷 초기에 그 생산성 혁명은 뭐냐면 B2B까지만 진행되다가 조정을 받았어요. 기업 간 거래로. 예. 인프라를 먼저 투자했을 때까지. 아. 그러고 난 다음에 조정받고 뒤에 구글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애플도 스마트폰 내면서 올라갔고 그러니까 인터넷 기반에서 나중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메타 같은 기업들이 나중에 이제 쭉 올랐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AI는 이런 자본주의 시초를 통해서 인프라를 깔고 거기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B2C가 쉬지 않고 바로 진행돼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버블의 초입입니다. 아직도 큰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의 근거군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통신 서비스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 1G, 2G, 3G하고 뭐 4G, 5G 이렇게 왔었잖아요. 네. 근데 기술 표준을 보면 10G까지, 10G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제너레이션을 올리면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라고 돈을 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장 수요를 보면서 하는데 이 AI는 사실 보면 자본 지출을 많이 하는 빅테크도 돈을 못 벌잖아요. 아직 걷어들이는 게 약하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돈을 못 논란이죠. 버는데 나오는 인터뷰를 보면 경쟁적으로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의도가 뭔지는 사실은 이제 이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간략하게만. 패권 전쟁이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구조들이 그치, 패권 전쟁과 관련돼서 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AI가 탑재되어 있는 로봇이나 자동차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면 예. 드론에 AI가 탑재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게 걸어다니는 개 로봇에 만약에 AI가 탑재돼서 거기에 예를 총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네. 걔네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미국에서도 이렇게 막대한 재정 지출을 했을 때 대부분 기술에 대한 측면이 전부 다 국방부 기술이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에 대한 기술을 먼저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주도권을 들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패권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보호색을 들고 있어야 되면 무서운 무기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무서운 무기가 AI라는 거죠. AI 기술이다. 근데 단순하게 그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기본적으로 막대하게 인프라를 형성하는 자본 지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재원을 또 누가 대주냐면 정부가 대주고 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런 게임은 아까 기본적으로 재무부에서 자본 효율 배치도 얘기를 하셨고. 왜냐하면 미국의 국방 수법을 통해서 국방부에서도 그 지금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같은 건 다 국방부 이런 데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 데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거고 네. 그들이 일부적으로 투자해서 이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붙어서 이제 일단은 기업 간 형태로 인프라가 깔리면 그 뒤에 이제 서비스를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는 AI를 체험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 왜냐면 생성형에서는 그렇게까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다 쓰진 않고 있죠. 근데 예를 대중화되지 들어서 않고. 약간 우리가 좀 나를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이 쓸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서 이 B2C에 대해서 일반 사람이 이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에 만약에 AI가 탑재가 되면 그때부터는 B2C. 빠르게 할 수가 있는 네. 거죠. 근데 저는 패권 경쟁의 핵심을 만약 전쟁으로 둔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전함이라든가 이 전투기에 AI를 탑재를 해서 무인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글쎄요.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냥 전함 군함들끼리 만약 바다에서 싸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 AI AI를 탑재되고. 탑재하고 있는 전함이나 비행기는 미국이 이렇게 끌고 가는 얘네들만 들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투자를 못 하니까. 그다음에 중국이 하려고 하더라도 반도체 못 들어가게 막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식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 패권을 패권이 꺼내지게 어떤 됩니다. 중지부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그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제적 논리로 판단했을 때는 접근할 수 없어요. 그 이상이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총을 가지고 어영크님한테 가진 거 다 내놔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드려야죠. 그게 논리인 거예요. 그게 힘의 논리라는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 핵심은 그렇고 그럼 거기에 대한 돈은 어떠냐? 돈은 무지하게 많아요. 미국 내부에 MLF라든가 단기 채권에 들어있는 돈이 7조 달러예요. 근데 걔네들이 돈이 왜 안 들어오겠어요? 지금 경기가 침체된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정도가 심하지 않고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르게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들어올 수 그래서 이제 있는 제가 자금이 말씀드리고 있다. 싶은 거는 뭐냐면 예. 경기라는 거는 둔화가 되는 시점은 당연할 수 있지만은 네. 구독이 무서워서 잘 못 담그냐는 게 아니고 그런 시점에 대해서 현명하게 생각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다가 네. 그런 위험이 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는 어떻게 된다? 기다리고 있는 유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막대한 AI의 생산성 혁명으로 진행되는 이런 시대는 아주 장기적으로 갈 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한다고 하면 네. 아마 여러분들 훌륭하게 투자하는데. 이 변화된 시대에 자신을 잘 방어하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겁니다. 네. 미국이 과연 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 큰 그림에 있어서 패권 경쟁, 그 안에 AI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금 미국 정부가 막대하게 쏟아부고 있는 그 자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1분만 더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아요. 기술 혁신은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라는 것은 나레이션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로 행동할 수 있게끔 하는 모티베이션이지 그게 성장을 이끄는 주가 아니고 성장은 노동하고 자본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반문을 드리면 미국은 누구든지 이민 가고 싶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바로 뭐라냐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인구로 바로 유입된다는 건 뭐다? 노동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본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자본이 막강하다. 기축 달러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멋대로 금리도 결정하고 통화량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왜 해외에 있는 돈까지 땡겨 쓰고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잖아요. 네. 그럼 노동과 자본이 유입된다고 하면 미국의 장기 성장률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섣불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유동성은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한쪽에서 많이 땡기면 다른 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죠. 자, 그리고 미국은 중국하고 패권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중국으로 들어가는 유동성을 막잖아요. 그럼 중국이 대표하는 건 이머징 마켓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예요? 이머징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소속되겠어요? 이머징.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95년 돌아가면 98년도에 IMF 왔던 한국에다 투자하시겠습니까? 2000년 IT 버블 왔던 미국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하시면 큰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유동성이 많은 데 가서 해야지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그 전 세계를 보는 어떤 정확한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시각에 따라서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갈리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하두로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995년 돌아가셨을 때 98년도에 IMF를 경험했던 그리고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었던 이쪽 지역에 머무르실 것인지 아니면 2000년 IT 버블을 이끌었던 그런 미국 쪽으로 가실 것인지 한번 잘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비수같이 꽂혀요. 하지만 냉정하게 이 투자 자산에 있어서 우리의 소중한 돈이 들어가는 그 측면에 있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전자냐 후자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유동성의 흐름을 읽어야 시장이 보인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자본과 더불어서 패권 경쟁 이 흐름을 설명해 주시니까요. 만약에 10월에 지금 유동성 대비 조금 더 많이 가고 있는 이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지침서가 오늘 이 강의에 담기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현명한 판단에 오늘 이 강의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문장주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